혼자 차린 밥상. 창밖으로 스며드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박영자의 주름진 손등을 비췄다. 72세의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작은 상에 올려진 것은 김치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리고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밥공기 하나뿐이었다. 또 혼자네. 영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들었다. 남편 박기수와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처음 몇 년간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줬었다. 특히 큰아들 민호는 한 달에 2번은 꼭 얼굴을 비춰주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점점 벌어졌다. 바쁘다, 바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구나.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매콤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이 김치찌개는 원래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지금도 습관처럼 2사람 분량을 끓이곤 한다. 그리고 혼자서 며칠에 걸쳐 먹어치운다. 밥을 먹다가 문득 달력을 바라봤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보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작년 어버이날에도 혼자였다.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올해는 다를까. 영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메시지 한 통 없었다. 전화 기록도 며칠 전 마트에서 걸려온 할인 안내가 전부였다. 그녀는 민호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먼저 전화하긴 왜 그렇고. 애들이 먼저 연락 오겠지. 택배로 온 꽃다발.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다. 영자는 부랴부랴 일어나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박영자님 맞으시죠? 꽃 배송 왔습니다. 꽃이요? 영자는 놀란 눈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였다. 작은 카네이션과 장미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다. 택배 기사가 떠난 후 그녀는 서둘러 카드를 확인했다. 보내는 사람 아들 민호 올림. 카드를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 건강하세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그게 전부였다. 영자는 카드를 여러 번 읽어봤다. 손글씨가 아니라 인쇄된 글씨였다. 분명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고맙긴 하네. 영자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허전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만간이 언제일까? 1달 후, 2달 후, 아니면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이 되어서야 볼 수 있을까? 결심. 점심을 먹고 난 후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꽃다발을 바라봤다. 예쁘긴 하지만 뭔가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이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보낸 선물 같았다. 어버이날에 꽃 보내기 완료. 그런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처럼 느껴졌다. 영자는 갑자기 화가 났다. 자신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 택배로 꽃 한 다발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야. 민호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영자는 자신을 달랬다. 요즘 시대가 다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다. 오후 3시쯤 영자는 결심을 했다. 직접 가보자. 얼굴이나 보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항상 신중했고 자식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혼자 사는 지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외로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화보다 얼굴 보는 게 낫지.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며느리 지연이와 손자 준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 뭘 가져갈까? 영자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지난주에 담근 열무김치가 있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다. 민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김치였다. 열무김치는 확실히 좋아할 거야. 영자는 열무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국물까지 넉넉히 부어 넣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갈치를 꺼냈다. 어제 마트에서 싱싱한 것으로 골라온 것이었다. 갈치조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갈치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고 물을 넣고 고추장 양념을 정성스럽게 발라가며 졸였다. 달큰한 양념이 갈치에 배어들도록 오랫동안 끓였다. 준이가 생선을 잘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 갈치조림은 비린내도 안 나고 달콤해서 분명 좋아할 거야. 영자는 갈치조림을 식히는 동안 다른 반찬들도 준비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직접 만든 멸치볶음까지. 손자가 좋아할까 싶어서 계란말이도 하나 더 만들었다. 모든 음식을 작은 용기들에 나누어 담고 큰 비닐봉투에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봉투가 무거워서 들기 힘들 정도였다. 설렘과 불안. 오후 5시 영자는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다. 깜짝 놀라겠네. 갑자기 나타나면. 하지만 좋은 뜻으로 가는 것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게다가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날에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인가. 택시를 타고 민호네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 준이의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준이는 얼마나 많이 컸을까. 키도 많이 자랐을 것이고 말도 더 잘하게 되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왔어. 준이가 기뻐하며 달려올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났다. 며느리 지연이도 반가워할 것이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연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다. 결혼 초창기에는 영자를 잘 따랐었다. 아파트 앞에서 민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2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 영자는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어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다. 복도를 걸으며 문패를 확인했다. 1502호 박민호. 바로 이곳이었다. 영자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갑자기 찾아와서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어버이날이고 게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까지 준비해왔는데 괜찮을 거야. 영자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에 다가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려던 그 순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정말 재미있네. 이거 한 잔 더. 건배. 낯선 목소리들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맥주병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민호는 분명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설마 돌아온 건가? 아니면 지연이가 친구들을 초대한 건가? 어버이날의 파티를? 영자는 어리둥절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여자들의 웃음소리,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 섞였어. 마치 클럽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영자의 손은 현관문 앞에서 공중에 멈춰 있었다. 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버이날인데. 복잡한 마음. 영자는 잠시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생각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괜히 왔나? 영자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고 혼자서 찾아온 자신이 말이다.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72세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분위기를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어버이날인데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걸까? 혹시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닐까? 아니야. 지연이가 그럴 아이는 아니야. 영자는 며느리를 두둔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안에서 또다시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영자는 문득 그 즐거운 자리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용기를 내다. 하지만 영자는 결심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그냥 가져갈 수도 없고. 어버이날인데 뭐. 가족이잖아.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 벨을 눌렀다. 딩동. 벨 소리가 울리자 안에서의 떠들썩한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그리고 곧 누군가 현관으로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톤이 높고 들뜬 것 같았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야. 영자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 안에서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이렇게 영자의 예상치 못한 어버이날 방문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방문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문이 열리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인 지연의 모습에 영자의 미소는 순간 굳어졌다. 지연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잔 안에는 붉은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고 그 와인이 지연의 손떨림 때문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고 발음이 부정확했다. 영자는 즉시 깨달았다.
지연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지연아, 나야. 어버이날이라 얼굴 보러 왔어. 영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충격적인 순간, 지연은 영자를 몇 초간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이모,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깜짝이야. 순간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모라고 자신을 시어머니가 아닌 이모로 착각한 것이다. 술에 취한 며느리가 5년 넘게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반찬 봉투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모멸감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지연아, 나를 잘 봐. 나는. 영자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지연이 술잔을 흔들며 다시 말했다. 이모, 언제 오셨어요? 우리 파티에 오신 거예요? 와, 진짜 깜짝이네. 지연은 영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 안의 혼란. 지연이 문을 활짝 열자 거실 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영자는 눈을 의심했다. 거실 바닥에는 맥주 캔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 3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중 2개는 이미 비어 있었다. 각종 안주들이 접시에 담겨 있었지만 대부분 반쯤 먹다가 방치된 상태였다. 소파에는 지연의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 3명과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들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누구지? 지연아, 누구야? 어머, 어르신이시네. 친구들이 영자를 보고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환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나타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혼자 있는 손자. 영자의 시선이 거실 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9살 손자 준이가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가 왔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머니가 온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준아. 영자가 손자를 불렀다. 준이가 고개를 돌렸다. 아, 할머니? 준이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평소 할머니가 오면 달려와서 안겼는데 오늘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준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있고. 영자는 손자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맥주 캔들과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할머니, 저기 어른들이 술 마시고 있어요.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다. 깨달음의 순간, 영자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민호는 출장 중이고 지연은 어버이날인 오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9살짜리 아이는 그런 어른들 틈에서 혼자 TV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버이날에 이런 일이. 영자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배신감, 분노,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가 밀려왔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며느리가
그리고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버이날에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억지로 짓는 미소. 하지만 영자는 참았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내와 참을성이 발휘되었다. 당황스럽고 서운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며느리의 친구들 앞에서 품위를 잃을 수는 없었다. 지연아. 영자는 반찬 봉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숨어 있었다. 나는 내 시어머니야.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어머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5년 넘게 며느리로 모시고 살던 지연이 술에 취해서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적이 흐르다.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다. 지연의 친구들도 영자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지연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어버이날에 술파티가 한창인 상황에서. 지연은 몇 초간 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머리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점차 현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얼굴의 붉은 기운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민망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네, 맞아요. 어머니예요. 어색한 분위기. 지연은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것 같았다. 황급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어버이날이라 얼굴 보고 싶어서. 영자의 대답에 지연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어버이날이라는 말이 현재 상황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어버이날에 시어머니는 생각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친구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 이만 가볼까? 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이의 시선. 준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어색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9살이지만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았다. 할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도 엄마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앉으세요. 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아이의 배려심이 오히려 영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9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보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다. 고마워, 준아.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앉았다. 준이의 머리카락에서는 아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거실에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어서 그 달콤함마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지연의 변화. 지연은 시어머니가 앉은 것을 보고 더욱 긴장했다. 술 기운은 조금씩 가시고 있었고 현실 인식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를 이모로 착각했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더 큰 문제는 어버이날에 이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남편이 출장 중인 틈을 타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술을. 지연이 사과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직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혀가 꼬였다. 영자는 며느리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과를 받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서글펐다. 친구들의 눈치. 지연의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읽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자리를 뜰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지연아, 우리 이만 갈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됐네. 지연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친구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아직 술 기운이 남아 있어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영자는 더욱 착잡했다.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구나. 어색한 정리. 친구들이 떠나고 나자 거실은 더욱 어수선해 보였다. 빈 술병들, 먹다 남은 안주들, 그리고 여기저기 흘린 술 자국들이 눈에 띄었다. 지연은 황급히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 술 기운이 남아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술병을 들다가 떨어뜨릴 뻔하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비틀거리기도 했다. 지연아, 괜찮아. 천천히 해. 영자가 일어나서 도우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해야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자신이 만든 이 상황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영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평소 깔끔하고 단정했던 지연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반찬 봉투. 영자는 바닥에 놓아둔 반찬 봉투를 바라봤다.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열무김치, 갈치조림, 각종 나물들. 모두 가족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음식들을 꺼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이 거실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적절할까? 어머니, 뭘 가져오셨어요? 준이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영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왔어. 준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있고. 영자는 손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변해버린 하루. 영자는 생각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기대감을, 손자를 보고 싶다는 설렘을,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던 그 순간들을.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며느리는 술에 취해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손자는 어른들의 술파티 구경이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어버이날인가?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참고 있었다. 며느리 앞에서
손자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지현의 각성. 지현은 점차 술기운이 가시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어버이날에 정성스럽게 음식까지 준비해서 찾아왔는데 자신은 친구들과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서.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연이 다시 사과하려고 했지만 영자는 손을 저었다. 됐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영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영자의 예상치 못했던 어버이날 방문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이 자신과 며느리, 그리고 가족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돌변한 며느리. 그날 이후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영자를 보는 눈빛부터 달랐다.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드리며 말했다. 지연아, 이 갈치조림은 준이가 좋아할 거야. 비린내 안 나게 오래 졸였거든.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하시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평소라면 고맙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불평부터 나왔다. 저희 모임 중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현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 말투에는 왜 하필 그 시간에 오셨냐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어버이날에 자식 집에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것도 미리 연락해야 하는 일인가? 억지로 참는 마음. 내가 바쁜 줄 알아서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온 거지. 영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내심으로 화를 눌러 담았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그래도 연락은 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갑자기 찾아오시면.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마치 영자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투였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잘못한 게 맞나? 어버이날에 자식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게다가 정성스럽게 음식까지 준비해서 간 것인데. 알겠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영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점점 커져갔다. 차가워진 눈빛. 지연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정리할 것도 많고. 지연은 영자를 돌려보내려는 듯한 말을 했다. 시계를 슬쩍 보는 행동도 노골적이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라고 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 너 바쁘구나. 나는 이만 갈게.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숨어 있었다. 손자 준이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맺혔기 때문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영자는 계속 자문했다. 어버이날에 아들 집에 가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며느리가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도 화내지 않고 참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택시 기사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거울로 본 영자의 모습이 너무 우울해 보였나 보다. 네, 괜찮아요. 영자는 억지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잠 못 이루는 밤. 집에 도착한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돌았다. 며느리가 술 취해 나를 몰라본 건 실수일 수 있어.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영자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를 귀찮아하지?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연의 차가운 태도, 빨리 돌려보내려는 눈빛, 연락하지 않고 왔다고 핀잔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은 술 때문이 아니었다. 지연이 평소에 시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영자는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잠도 편하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따라다녔다. 며칠 후의 일사. 다음 날부터 영자는 평소와 다른 일상을 보냈다. 예전에는 가끔씩 민호나 지연에게 안부 전화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또 미리 연락하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예전처럼 가족들 생각하며 이것저것 사지 않았다. 어차피 귀찮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 때도 마음이 무거웠다. 다들 손자,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데 영자는 끼어들 말이 없었다.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였다. 영자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단골 미용실 사장이 물었다. 그냥 별일 없어요. 영자는 대충 넘어갔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혼자만의 어버이날 후일담. 어버이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잘 계시죠? 라는 안부 전화라도 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했다. 영자는 생각했다. 혹시 지연이 민호에게 어버이날 일을 어떻게 말했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민폐를 끼쳤다고 했을까?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다. 또 미리 연락하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였다. 냉장고에는 어버이날에 만들었던 반찬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만든 것이었는데 결국 혼자서 며칠에 걸쳐 먹어야 했다. 갈치조림을 먹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마음,
가족들이 좋아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이웃들의 시선. 며칠이 지나면서 영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웃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다. 어버이날 일로 마음이 상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뭔가 달랐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던 사람들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다. 마치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설마 누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영자는 불안해졌다. 혹시 어버이날에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진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김 여사의 등장.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 여사가 영자의 집을 찾아왔다. 김 여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대 할머니로 영자와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자주 어울려 다니던 사이였다. 영자야, 집에 있어.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뭔가 급한 기색이 있었다. 김 여사. 들어와. 영자는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았다. 요즘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다행이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응, 고마워. 김 여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충격적인 소식.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김 여사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자야, 내가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마. 왜? 무슨 일인데? 영자는 김 여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사실,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김 여사는 말을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 영자 씨, 아드님 집 앞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떠드는 거 들었는데. 김 여사의 말에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뭐라고 하던데?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걸 제일 싫어한다던데. 순간 영자의 손이 떨렸다. 차 잔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뭐라고? 미안해, 영자야.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막 떠들고 있더라고. 지연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맨날 갑자기 와서 간섭한다는 둥. 김 여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무너지는 마음. 맨날 갑자기 와서 간섭한다.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언제 며느리를 간섭했다는 것인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러 가는 것이 간섭인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간섭인가? 그 친구들이 뭐라고 더 하던?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온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영자야,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김 여사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다.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자주 온다. 프라이버시가 없다. 자신은 정말 그런 시어머니였나?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나? 분노로 바뀌는 감정. 처음에는 충격과 상처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였다. 내가 언제 간섭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거야? 영자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봤다.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었나? 집안일에 참견한 적이 있었나? 손자 교육에 간섭한 적이 있었나? 없었다. 정말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했다.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데 그런 자신이 며느리 친구들에게는 간섭하는 시어머니,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 고마워. 얘기해줘서. 영자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다. 오랜 서운함의 폭발. 그 순간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 자식들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을 묵묵히 참아온 것. 어버이날에도 택배로 꽃만 보내는 아들에게 실망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어버이날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갔다가 며느리가 술에 취해 자신을 못 알아보는 충격을 당하고도 참았던 것. 차가운 대우를 받고도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겠다며 고개 숙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고 스트레스였다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지? 영자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결심의 순간, 김 여사가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앉아서 긴 시간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영자는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배려와 희생이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어. 영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오를 다졌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영자의 마음속 분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고뇌,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영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 여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되풀이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간섭하는 시어머니였나?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72세의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지친 눈빛. 이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였을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가. 그런데도 나는 귀찮은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영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동시에 분노도 함께 자라났다. 아들에게 전화하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평소라면 바쁠까, 피곤할까 하며 눈치를 봤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호야, 나야.
엄마. 출장 다녀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시간 있지?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못 하겠어. 우리 집으로 와. 영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민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아들을 기다리며 민호가 오기까지 영자는 정신없이 집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 부엌에서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 오면 뭔가 차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지? 영자는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민호가 온 것이다. 아들과의 대면. 엄마, 왔어요.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앉아. 영자는 민호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라면 출장 힘들었지. 밥은 먹었니? 같은 안부부터 물어봤겠지만 오늘은 그런 여유가 없었다. 민호야, 너 없는 동안 내 집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영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네, 우리 집에요. 언제요? 민호는 당황스러워했다. 지연에게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던 것 같았다.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에 내 집에 갔다가. 영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진실. 내 아내가 술에 취해 날 모자라봤다. 영자의 말에 민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지연이가. 그래. 나를 이모라고 하더라. 5년 넘게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를 술에 취해서 못 알아본 거야.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영자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나를 귀찮아하는 게 뻔히 느껴졌다. 빨리 가라는 눈치를 주더라. 미리 연락하지 않고 왔다고 핀잔까지 주고. 엄마, 그게. 민호가 말하려고 했지만 영자는 계속했다. 손주는 혼자 방에서 TV나 보고 있고 거실에는 지연이 친구들이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 어버이날에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들의 변명. 민호는 당황했다. 지연에게서 들은 얘기와 완전히 달랐다. 지연은 단지 어머니께서 어버이날에 오셨다고만 했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엄마, 지연이가 그럴 리가. 그냥 오해일 거예요. 민호는 아내를 두둔하려고 했다. 하지만 영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해. 영자는 부엌에서 가져온 반찬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며칠 전에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다. 오해라고 하는구나.
영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다. 민호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손주 혼자 방에 두고 술 마시던 며느리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영자는 계속 소리쳤다. 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다. 오히려 연락 안 하고 왔다고 핀잔만 들었어. 말문이 막힌 아들.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연이 정말 잘못한 것이었다. 어버이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지연이 그 일을 자신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엄마, 제가 지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분명 오해가 뭐야, 오해가. 영자는 민호의 말을 끊었다. 내 아내가 술에 취해서 나를 못 알아본 게 오해야? 나를 귀찮아하는 게 오해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지현의 등장.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도 계시네요. 지연은 거실에 들어오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영자와 민호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지연아, 앉아. 영자는 지연을 보자 다시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일단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지연아, 어버이날 일 얘기 좀 하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며느리의 진심. 어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불쑥불쑥 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고 영자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 생활도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는데 지연은 계속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말을 토해내는 것 같았다. 왜 늘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감시라는 단어. 감시. 영자는 그 단어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자신이 며느리를 감시한다고? 가족이라서 보고 싶어서 간 것이 감시라고?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보고 싶어서 간 건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영자는 지연을 바라봤다. 5년 넘게 며느리로 모시고 살던 지연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감시라. 영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가족을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 감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민호의 당화.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양쪽 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말은 너무 직설적이었고 어머니의 상처는 너무 깊어 보였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민호 씨도 알잖아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지연의 말에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영자의 절망. 그래, 내가 당황하게 했구나. 내가 감시했구나. 영자는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뻔했지만 억지로 버텼다. 내가 정말 몰랐다.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인 줄. 영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이 말하려고 했지만 영자는 손을 저었다. 됐어. 이제 알았어. 영자는 반찬 봉투를 다시 들었다. 무거운 봉투가 이제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 반찬들도 가져갈게. 어차피 귀찮아할 테니까. 상처받은 마음. 영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민호와 지연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다. 5년 넘게 가족으로 생각했던 이 집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다. 엄마, 가지 마세요. 민호가 뒤따라왔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야, 내 아내 말이 맞아. 나는 정말 감시하는 시어머니였나 보다. 영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이제 더 이상 감시 안 할게. 더 이상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야,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인생을 살겠다. 문이 닫히면서 영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민호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지연의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는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참고 양보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어. 이 결심은 이전과는 달랐다. 분노에서 나온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상처에서 나온 진심 어린 결단이었다. 택시가 영자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이제 이 반찬들을 나눠 먹을 가족은 없었다. 혼자서 며칠에 걸쳐 먹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글프지 않았다. 대신 어떤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었다. 새벽의 다짐. 그날 밤 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괴로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흐릿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집 안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함께 골라서 산 소파,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가족사진, 손자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준 화분.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다. 영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어. 영자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고함이 있었다. 계획을 세우다. 영자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항상 조심조심 살았다. 하지만 그런 배려가 오히려 감시로 받아들여진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먼저 아이들을 불러서 내 입장을 정확히 말해야겠어. 영자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삭히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겠다고. 커피를 마시며 영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오늘 오후에 민호와 지연을 집으로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분명히 하겠다.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원래는 손자 준이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다. 이제 내가 쓸 차례야. 영자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웬만한 노후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전화를 걸다. 오전 10시 영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야. 엄마. 어제는 정말. 민호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영자는 막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 민호야, 너하고 지연이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민호도 그것을 느꼈다. 알겠어요, 엄마. 몇 시에 갈까요? 7시에 와. 저녁은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마지막 정석.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다. 가족들이 좋아할까 하는 기대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마지막 요리였다. 민호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만들었다. 지연이 맛있다고 했던 잡채도 준비했다. 손자 준이를 위한 달걀말이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서도 마음이 편했다. 좋아해 줄까, 맛있다고 할까 같은 걱정이 없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요리를 하며 영자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를, 가족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살았는지를. 이제는 달라질 거야. 영자는 소갈비를 뒤집으며 중얼거렸다. 식탁을 차리며 오후 6시 영자는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식탁 한쪽에는 통장과 도장을 놓아두었다. 오늘 보여줄 것들이었다. 거울을 보고 옷차림을 점검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현관벨이 울렸다. 7시 정각이었다. 가족들의 도착. 엄마, 왔어요. 민호와 지연, 그리고 손자 준이가 함께 왔다. 평소보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특히 지연은 영자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서 와. 앉아. 영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맞았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이가 인사했다.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손자를 보는 눈빛도 달랐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이었다. 저녁 식사.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평소라면 영자가 이것저것 챙겨주며 떠들썩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많이 드세요. 영자는 간단히 말하고는 자신의 식사에 집중했다. 가족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소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더 먹어. 부족하지 않니? 하며 연신 챙겼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지현도 어색함을 느꼈다. 어머니, 잡채도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영자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자는 차를 끓여왔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할 말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선언의 시간. 가족들이 영자를 바라봤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나는 결심했어. 영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민호와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이도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어. 영자는 계속했다.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나도 너희를 필요 이상으로 찾지 않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호가 다급히 물었다. 말 그대로야. 지연이가 내가 감시한다고 했지. 귀찮다고 했지. 그럼 이제부터는 안 갈게. 영자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떨궜다. 통장을 꺼내며 영자는 식탁 위에 놓아둔 통장을 집어들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가족들이 통장을 바라봤다. 민호와 지연은 그 통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원래는 손주에게 남겨주려고 했어. 준이 교육비,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준이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아직 어린 아이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쓸 거야. 영자는 통장을 다시 자신 앞으로 당겼다. 너희가 날 귀찮아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사겠어.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나는 여행도 다닐 거야.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을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볼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영자는 민호의 말을 끊었다. 72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뒷바라지, 너희들 키우느라 내 시간이 없었어. 남편 돌아가신 후에도 너희들 눈치만 보며 살았고. 영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가족들의 반응, 정적이 흘렀다. 가족들은 영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자신의 말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민호는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준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있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영자는 손을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지연아, 너는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영자는 의외로 담담했다. 다만, 나도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새로운 관계. 물론 가족은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영자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지낼 거야.
내가 무작정 찾아가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도 의무감으로 나를 찾을 필요는 없어. 민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의무감으로. 민호야, 솔직해지자. 요즘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어. 어버이날에 택배로 꽃 보내는 것도 그렇고. 영자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부담 갖지 말자. 나도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의무감 갖지 마. 자유의 선언. 대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영자는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영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사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느라 못했던 거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엄마. 민호가 부르려고 했지만 영자는 계속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할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준이에게 하는 말. 영자는 손자 준이를 바라봤다. 준아, 할머니가 하는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준이가 대답했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영자는 잠시 감동했다. 어른들보다 아이가 더 이해력이 있었다. 고마워, 준아. 할머니도 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작별의 시간.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들어가. 영자는 가족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엄마, 조금 더 있다가. 민호가 말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영자는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다.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바쁘면 안 만나고. 가족들이 현관에 섰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영자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예전 같으면 조심히 가, 자주 연락해 같은 말을 덧붙였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혼자 남은 저녁. 가족들이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영자는 거실에 앉았다.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살 순 없지. 영자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이 말을 하는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박수처럼 들렸다. 자신의 결정을 응원하는 박수처럼. 새로운 시작. 영자는 라디오를 들으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여행사에 전화해서 친구들과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알아봐야겠다. 문화센터에 가서 수강 신청도 해야겠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았다. 가족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언제 연락 올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7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비마저도 축복처럼 느껴졌다.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처럼. 진정한 자유.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자유로웠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꿈꿨다. 새벽에 잠시 깨어났을 때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보였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잠에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평안한 잠이었다. 72세 박영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박영자로서의 삶이. 창밖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에필로그 -6개월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자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3박 4일 여행이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영자는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즉시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행 잘 다녀왔어. 피곤하니까 며칠 쉬고 연락할게. 영자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6개월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제 영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